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복소수의 사칙연산을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소수의 사칙연산 중에서 복소수의 곱을 생각했어. 자, a 플러스 bi라는 z1이란 복소수와 c 플러스 di라는 z2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 그 복소수와 복소수의 곱했어. 자, 그 복소수의 곱을 복소평면으로 설명하려면 두 가지 개념이 필요했었잖아. 뭐였냐면 첫 번째가 편각이고 또 나머지 하나가 절대값이었어. 절대값. 자, 복소수와 복소수의 곱에서 편각은 어떻게 생각했었어? 편각. 편각은 각각의 복소수 편각끼리의 합. 얘는 편각끼리의 합이었지. 편각의 합. 그리고 절대값은 어떻게 생각했었지?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을 생각했을 때 절대값의 곱이었어. 자, 얘를 복소평면에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이해하면 복소수의 곱을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전 영상에서의 주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여기 나와 있듯이 프랙탈이라는 어떤 수학적 개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만델브로 집합과 줄리아 집합을, 그러니까 만델브로 집합과 줄리아 집합이 무엇인지 그것의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얘를 우리가 엑셀이란 프로그램과 엑셀 그리고 XAOS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이 만델브로 집합과 줄리아 집합을 실제로 구현해보고 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영상에 대한 설명이 이 만델브로 집합과 줄리아 집합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것만 잘 정리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설명처럼 얘는 하나의 수학이지만 얘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수학적 대상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자, 얘는 여기 있는 그림 여러분들 혹시 본 적 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놀아줘. 그룹의 네 팔자야 라는 곡이 있는데, 이 네 팔자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놀아줘의 네 팔자야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여기 있는 그림이 나타나 있어요. 여기 있는 그림. 자, 여기 있는 그림이 만델브로 집합에 해당되는 건데, 자, 얘를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XAO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XAOX 프로그램은 자,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인데, 자, 여기 있는 그림과 똑같이 생겼죠. 여기 있는 그림과, 그러니까 여기 뭐 줌인도 되고 줌도 할 수 있고 인도 할 수 있고 쭉 당기면 뭔가 되게 신비한 그림이 만들어져요. 뭔가 반복되기도 하고 당기면 이런 그림이 나기도 하고, 색깔도 되게 다양하죠. 여기는 검은색인데 여기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 얘가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이제 만델브로 집합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좌판에다 J라는 걸 두고 왼쪽에 그림이 하나 더 생기거든. 여기서 왼쪽 마우스를 두고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있는 그림이 모양이 달라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왼쪽 위에 나타나는 여기 있는 집합이 줄리아 집합이고, 여기에 나타나는 거 변하지 않는 게 만델브로 집합이거든.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XAOX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선생님 사이트 옛날에 얘기한 적 있지? 선생님 사이트 google.com에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크롬으로 가서 여기 있는 사이트를 쳐서 들어가면, 자, 여기 이런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쭉 내려가서 보면 여기 보면 XAOS 설치 파일 있죠. 자, 얘 설치해서 깔면 아까 봤던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XAOS에서 확인했듯이
이렇게 생긴 거를 만델브로 집합이라고 하고, 이 만델브로 집합과 굉장히 큰 관련성을 갖는 게 줄리아 집합인데, 여기 있는 각각의 만델브로 집합과 줄리아 집합의 정의가 굉장히 복잡해. 선생님이 이번 수업은 이 줄리아 집합을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적이거든요. 자, 예를 한번 볼게. 자, 프랙탈 도형의 만델브로 집합이 굉장히 대표적인 거예요. 이 프랙탈이란 용어도 이 만델브로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 그러나 프랙탈이란 개념은 지금 얘기하는 프랑스의 수학자 줄리아라고도 하는데, 가장 근래 수학자죠. 자, 이분이 만든 개념인데, 줄리아라는 사람은 프랙탈 도형의 여러 가지 특이한 성질을 인지했지만, 패턴을 인지했지만 그의 이론을 설명할 도형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도형을 설명하려면 컴퓨터로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컴퓨터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만델브로라는 사람은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줄리아라는 사람이 프랙탈 개념을 처음으로 인지하였지만 얘를 실제로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했지만, 이 만델브로라는 사람이 줄리아가 연구했던 그런 프랙탈과 관련된 얘기를 IBM이라는 회사에 있으면서 컴퓨터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서 이 프랙탈이라는 거를 실제로 개념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만델브로 집합과 줄리아 집합은 굉장히 큰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줄리아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연구를 했냐면, 가스통 줄리아. 자, 줄리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들 구글에 줄리아라고 검색하면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줄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걸 연구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사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다. 자, 영어로 매핑. 자, 여러분들 함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 함수란 말은 굉장히 익숙해, 그죠? 이 사상도 결국에는 어떤 함수의 일종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자, 물론 여기서 설명하는 게 교과서를 쓰는 어떤 저자마다 이 사상과 함수를 다르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야.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거는 1차원 대상에서 1차원 대상으로 가잖아. 예를 들어서 x가 x세제곱 더하기 sin x 이런 함수가 있다 그래. 그러면 x 값이 하나 결정되면 x세제곱 더하기 sin x라는 값이 하나 결정되지. 자, 얘는 1차원 함수, 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사상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정역이 2차원이고 공역이 3차원이야.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는 없겠지. 근데 형식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정역에서 x, y가 하나 결정되면 공역에서 x와 y에 대한 f1이라는 함수, x와 y에 대한 f2라는 함수, x와 y에 대한 x3 함수. 그러니까 변수가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공역의 어떤 함수가 결정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공역이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이상이 되는 이런 관계를 특별히 사상이라고 해요. 사상. 그러니까 함수를 좀 더 일반화시켰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함수는 공역이 1차원인데 매핑이라고 하는 사상은 공역이 2차원 이상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함수를 관계로 설명하면 어떤 행렬의 관계가 되는데, 자, 행렬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는 주제에서 좀 많이 벗어나니까, 사상이란 거는 공역이 2차원 이상이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줄리아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800년대 후반 때 이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연구를 계속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러한 복소수 사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소수 사상은 결국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 Z라는 게 하나의 복소수가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A 플러스 BI라는 게 들어가면 그 복소수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A 플러스 BI를 제곱하겠죠? 자, A 플러스 BI를 제곱해서 얘 계산하면 A 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abi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는 결국에 하나의 실수부와 하나의 허수부로 표현되잖아. 얘는 결국엔 뭐냐면 2차원의 정의역에서 어떤 2차원 실수부와 허수부로 표현되는 어떤 복소수의 사상이 된다는 얘기야. 얘에 대해서 얘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된단 말이야. 이 줄리아가 여기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거든. 근데 여기 있는 복소수 다항식 얘를 하나의 수열 관계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복소수 관계를 수열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만들어진 복소수 수열을 생각할 수 있어. 자, 여러분들이 수열을 배울 때 뭘 배우지? 그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복소수 수열에서도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냐면 요 놈의 초기값 Z1에 따라서 주어진 복소수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확인할 수 있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줄리아라는 사람이 이 사상, 매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별히 이렇게 생긴 사상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긴 복소수 다항식이라 함은 이러한 수열 관계로서 설명할 수 있고 이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초기값에 큰 영향을 가진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 초기값을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어떤 복소수를 생각한다 그랬다? 요런 관계. 자, 얘를 수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이 복소수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초기값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만약에 초기값이 절대값이 1이야. 자, 절대값이 1이란 건 무슨 얘기야? 원점으로서 떨어진 거리가 1이란 얘기지. 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라 하면 결국엔 그 Z1이 반지름이 1인 단위원 위에 있다는 얘기네. 자, 예를 들어서 Z1이 여기 있다 그러자. 자, 그러면 Z2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Z1의 제곱이지. 자, 복소수와 복소수의 곱이네. 복소수와 복소수의 곱은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 절대값끼리는 곱하고 평각은 더해야 돼. 자, 절대값은 근데 1이니까 Z1의 제곱은 1 곱하기 1이니까 Z2의 절대값은 그대로 1이겠네? 근데 평각은 어떻게 돼? 얘를 2배만큼 한 거지. 그러니까 평각끼리 더해야 되니까. 자, 얘가 Z2가 되지 않을까.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가 Z3, Z4, Z5 계속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즉 결국엔 무슨 얘기야? 이것을 만족하는 복소수 수열에서 만약에 초기값이 절대값이 1이면 개로 만들어지는 복소수 수열의 수렴은 절대값이 항상 1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반지름이 1인 단위원 위에서만 움직이겠구나. 왜 그래? 절대값이 1이니까 절대값을 절대값을 새롭게 만들잖아. 근데 평각은 더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 있는 단위원 위에서만 존재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초기값의 조건이 초기값이 1보다 작고 0보다 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Z1이라는 복소수는 반지름이 1인 단위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어. 자, 얘가 Z1이야. 그러면 Z1, Z2는 제곱할 거잖아.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절대값은 절대값끼리 곱이지. 자, 얘를 두 번 곱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절대값을 두 번 곱하는데 얘가 지금 단위원 안쪽에 있으니까 이 절대값은 1보다 작아. 1보다 작은 값을 여러 번 거듭제곱 곱하면 그 값이 더 커져야죠?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작아지면서 평각끼리 더하면 Z2는 대충 여기 Z3, Z4, Z5 계속 이런 걸 반복하면 Z의 n의 절대값은 어디로 가까이 갈까? 0으로 가까이 가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 1보다 작아.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계속 반복하면 이렇게 돌다가 결국에는 0으로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세 번째 패턴. 세 번째 패턴은 뭐야? 초기값의 절대값이 1보다 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야?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의 바깥쪽에 Z1이 여기 있다 그러자. 그럼 Z2는 Z1을 제곱한 거잖아. 그럼 결국엔 뭐야?
여기 있는 절대값을 두 번 곱했지. 근데 반지름 1인 단위원보다 바깥쪽에 있으니까 절대값끼리 곱하면 그 절대값이 1보다 커져. 점점 커지는 거야. 얘 대충 이 정도? Z2, 그럼 Z3, Z4, Z5 계속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ZN의 절대값이 계속 커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즉 하나의 복소 다항식을 복소수 수열로 인식했을 때 이 복소수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 색깔 다르게 해볼게. 수렴과 발산이 그 복소수 수열의 초기값에 따라서 양상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복소수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 초기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징을 보고 줄리아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까지 씌울게. 우리는 지금 zn 더하기 zn 제곱이라는 복소수를 생각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적당한 복소수 c를 더하면 그러면 이렇게 생긴 복소수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줄리아가 궁금해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역사를 바꾸는 줄리아에게 굉장히 큰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어떤 활동이 중요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복소수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줄리아가 궁금증을 가지게 됐고 여기 있는 복소수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연구하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줄리아 집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줄리아는 이 C값을 달리하면서 굉장히 수열값을 굉장히 계속 바꿔봤다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C값에 따라서 무언가 반복되는 패턴을 인지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씩 손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어. 그 당시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값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줄리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얘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뭔가 반복되는 프랙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정의를 좀 더 내리면 자, 줄리아 집합. 자, 여기 궤도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결국엔 뭐냐면 어떤 2차 이상의 복소 다항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했듯이 이런 복소수 다항식이 있어. 자, 얘를 수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지. 어떤 수열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복소 다항식이 주어지면 얘를 좀 정리해서 하나의 복소수 수열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 복소수 수열에서 초기값이 하나 주어지면 자, 초기값이 하나 주어지면 Z1은 Z0의 제곱이고 Z2는 Z1의 제곱이고 이렇게 수열들을 만들 수 있어. 그렇게 되는 수열들을 그 Z의 궤도라고 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 있는 용어에 대한 것보다는 복소 다항식이 주어지면 복소수 수열을 만들 수 있고 그 복소수 수열은 초기값에 따라서 수열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복소수가 있어. 만약에 FZ가 Z제곱 더하기 1이라는 복소수가 있어. 자, 그럼 얘를 통해서 하나의 복소수 수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얘는 Zn제곱 더하기 1이지. 그래서 복소수 수열을 생각했을 때 얘의 궤도, 즉 궤도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수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수열이냐면 만약에 초기값이 1이야. 자, 만약에 이러한 수열에 대해서 초기값이 1이야. 그럼 첫 번째 수열은 Z0 더하기 1이잖아? 그럼 값이 2야. 만약에 Z2는 Z1 제곱 더하기 1이니까 Z1이 아까 2였잖아?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5네. Z3는 Z2 제곱 더하기 1이니까 Z2가 5였어. 그럼 5의 제곱은 25니까 더하기 1을 하면 6이네. 자, 이런 식으로 복소수 수열 Zn을 계속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Zn을 초기값에 대한 궤도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즉 여기서 얘기했듯이 궤도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결국에서 쉽게 얘기해서 복소수 수열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복소수 수열이 있네. 자, 이 복소수 다항식 얘를 복소수 수열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다? 얘는 제곱 빼기 1이라고 복소수 수열로 만들 수 있고,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자, 초기값이 다 달라져. 자, 첫 번째, Z1이 0인 초기값에 대해서 Z1은 Z제곱 더하기 1이네. 0이네. 0이 들어가면 0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는 1이네. 그럼 Z2는 뭐지? Z2는 자, 얘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네. 그럼 Z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이니까 1 빼기 1은 0이네. 자, Z2가 0, Z1이 1, 마이너스 1, Z2가 0. 자, 0이면 Z3는 또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Z4는 뭘까? 0.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기가 2인 주기점이 된다라는 것, 이 표현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얘 초기값이 만약에 2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면 Z1은 Z0 제곱 빼기 1이잖아. 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에다가 1을 빼면 선생님 계산 생략하는데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나와요. 초기값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인데 얘 계산 여기 나와 있는 수열대로 계산하면 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다? 그럼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얘도 2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 똑같은 값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값으로 계속 나온다라는 거. 자, 또한 세 번째 얘 초기값이 만약에 i면 첫 번째 수열은 z0 더하기 빼기 1이니까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네. 두 번째 수열은 이렇게 되면 계산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3이니 4 빼기 1이니까 3. 계산을 반복하면은 8, 63 이렇게 값이 계속 커진단 말이야. 자, 여기서 선생님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하나의 고정된 복소 다항식에 대해서 수열을 만들 수 있고 그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초기값에 따라서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데 만약에 초기값이 0이면 이렇게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얘는 물론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값이 갑자기 커지지 않아. 즉 정발산은 아닌 거지. 자, 이런 경우를 유괴한다고 해요. 유괴. 그러니까 수렴보다는 좀 더 일반화된 게 좀 더 큰 개념인 거지. 수렴은 아니지만 하나의 값으로 굉장히 커지는 거. 정발산은 아니다라는 거죠. 유괴한다라고 하고, 자, 얘는 2분의 같은 값이 계속 반복됐었지? 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하는 건데 얘도 결국에는 유괴한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자, 얘는 값이 계속 커지지. 그러니까 얘는 유괴가 아닌 것이 정발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의 다항식이 대해서 주어진 복소수, 자, 주어진 복소수라 하면 결국엔 초기값이야. 초기값에 따라서 그 복소수의 궤도는 다양하게 움직인다. 즉 유괴냐 또는 비유괴, 유괴가 아니냐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괴에 대한 수학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느낌만 가져보자는 거 선생님 여기 주석에 달았었어요.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을 이용해서 이 유괴와 비유괴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기만 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줄리아 집합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복소수 다항식을 통해 수열을 만들고 그 수열을 각각의 초기값에 따라서 유괴이냐 비유괴이냐에 따라서 나눠서 설명했다라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설명이고, 자, 굉장히 설명이 많죠. 자, 결론적으로 줄리아 집합을 정의할 건데 줄리아 집합의 정의는 결국엔 뭐냐? 어떤 복소수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자, 복소수 다항식이 주어지면 항상 수열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랬지. 어떤 수열?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을 구성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이 주어졌을 때
줄리아 집합. 채워진 줄리아 집합이라 함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 어떤 복소수들의 모임인데 그 복소수 수열은 뭐냐면 F에 의한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주어진 복소수로 만들어지는 복소수 수열에 대한 생각이에요. 복소수 수열. 생각할 수 있잖아. 복소수 수열에 대한 Z의 궤도가 6개인 것들을 다 모은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얘는 초기값이 주어졌을 때 그 초기값에 따라서 궤도가 6개인 초기값들을 다 모으면 걔는 줄리아 집합이 된다는 얘기였거든. 결국엔 뭐였냐면 아까 앞에서 든 예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복소수 수열이 이렇게 주어지면 복소수 수열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었잖아. 그때 0이란 것들, 자, 초기값이 0이면 6개였었어. 초기값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면 6이었었어. i였으면 6개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초기값 0,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는 이러한 집합,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되고 i는 이러한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굉장히 정의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줄리아 집합을 이해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복소수 수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복소수 수열이 굉장히 반복돼서 계산되는 복소수 곱을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유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 있는 정의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영상을 좀 차근차근 보면서 이 영상 이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예를 엑셀과 XAOS를 이용해서 다뤄볼 거거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줄리아 집합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 생각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